359쪽에 국문학사입니다. 사실 기존에 각종 국어시험에서 많이 배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 가운데 이래 쭉 보면은 주로 서울시에 많이 나왔더랬는데 요즘에 일반적으로 문학 갈래가 축소로 많이 되었고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문학 전반에서요. 주로 시와 소설 이렇게 끝날 때가 있었고 이 국문학사의 통시적 흐름은 서울시 9급, 7급에 몇몇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이죠. 2013년 서울시 보면은 2012년 7, 9급 서울시는요. 보건 문제입니다. 문제를 공개를 안 했더랬고 작년에는 7급, 9급 공동으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작년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그 문제를 공개하고부터 딱 보니까 서울시 9급이 기존에 문학이 한 8문제에서 10문제 나왔는데 특이하게. 근데 공개되고 보니까 이게 방향이 있죠. 국가직 원래 우리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을 관장하는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안전행정부 국가고시센터예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형은 거의 비슷해요. 문제 유형이. 패턴도 유사하고.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6, 7년 됐는데 공개되고. 그래서 서울시도 이에 따라서 공개를 했는데 작년부터 공개하고 나니까 패턴이 비슷하게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국문학자가 많이 나왔는데 문학이 아예 서너 문제밖에 나오지 않은 전체적으로 이런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가 많이 요즘에 동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국문학사에 따른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못 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도가 높은 문제도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못 풉니다. 공부하는 방향을 좀 잘못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각기 있잖아. 파트마다 공부하는 방법적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말이야 우리가 배운 걸 얘기 몇 마디 하면은 독해는 있잖아. 독해의 기본 원리란 게 있어요. 사실적 사고과정. 그럼 핵심 내용을 사실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세부 내용의 사실적 이런 거 봤죠. 핵심 내용은 스스로 또 마지막에 핵심 화제를 알고 또 마지막 단락 어떻게 단락 구성하는 이런 전략적인 원리를 이해해서 어떤 지문이든지 훈련을 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전략적 원리. 그렇게 독해가 연결된다면 문학은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품. 문학이 언어를 독특하게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 의미 포착이 제1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야만이 속뜻을 내밀하게 알 수 있거든요. 소설은 이제 또 여러 얘기하면은 인물의 성격 심리가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 패턴이 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학은 또 그렇다지만 여기 이 부분은요. 문학 가운데 국문학사는 보세요. 문학 동그라미 쳐봐라. 국문학사에서 문학을 동그라미 치면 국사이가 그죠? 빼면은. 그지? 그게 국사는 통시적 흐름이잖아. 시간적인 흐름. 그게 문학의 통시적 흐름 이런 뜻이에요. 국문학사가. 우리 문학의 통시적 흐름을 고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작품이나 작품 자체가 나오기도 하지만 유명한 작품, 유명한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어문화적인 측면이죠. 이걸 예부터 이제 공무원 시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걸 국어 지식형 문제다 이래가지고 암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론 약간은 필요합니다. 약간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제 작가론이나 작품론, 작품에 대한 하나하나 분석하고 면밀히 이런 작품을 텍스트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이 유명하고 어떤 작품이 영향을 어떤 작품에 주었고 어떤 작품은 어떤 시대를 어떻게 반영해냈고 이런 특질이나 그 당대의 흐름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작품론과 다음에 작가론을. 그게 바로 국문학사입니다. 통시적 흐름. 근데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안 해주더라고요. 얘기가. 이런 계제죠. 많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는 나봐야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쉽게 여겨버리니까 그런 국어의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밀하게 보면은.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세밀한 영역에 한 문제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20문항밖에 시험이 안 되거든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래 치면은 맞출 게 없잖아요.
그랬다지면. 그리고 이 부분이 나와버리면은 학생들이 면밀히 공부를 안 하니까 바로 변별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암기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실제 작품과 함께 그 작품이 또 잘 나오거든요. 고전문학 작품이라고. 그 작품과 관련져서 연계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출문제 동향도 한번 이렇게 아침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면밀히 검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 해결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런 공부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나름의 차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문학 시작 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네. 셋째 줄 볼까? 표현 매체를 기준으로 하여 한글문학, 한문문학 통틀어 공문학이다. 이때 한문문학도 왜 공문학인가? 중국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죠? 우리의 말각을 할 때 한문으로 표기하더라도 우리 한글이 있다지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을 때 조선 후기까지 한문으로 우리의 정서를 표현한 것도 공문학에 포함시킵니다. 한시 이런 거라든지 한문학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설문학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가전체 이런 것도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봅시다. 둘째 줄. 공문학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눴어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우리가 문학의 갈래론 공부하면서 작품을 얘기한 것은 현대문학을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현대를 기준으로 문학적 갈래별 이론 그리고 작품을 분석하고 공부한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전문학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시기가 가보경장 기준입니다. 가보경장. 가보경장 이전은 고전문학, 그 이후는 현대문학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어떤 데 초점을 두자? 각 시대별 문학적 특징.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잖아요. 이 반영론적 시각에서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이게 국사와 면밀히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사에서 여러분 고려시대 배운다는데 고려시대가 외침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내후 외환이 극심했습니다. 고려 전후기 요즘 가라는지 모르겠는데 전후기의 구분점은 무신정권 기준으로 많이 가릅니다. 전기는 그렇다지만 후기는 어때요? 바로 무신들이 정권을 소유하면서 왕들은 허수아비예요. 그리고 원나라 복속기 아닙니까? 상성 총관부 동영부 이래 두어서 원나라의 온갖 간섭을 내정 간섭을 다 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글을 썼던 문학 작품을 행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던가 그 당대에 비춰 이런 시각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평민들은 또 어떻게 문자 생활을 못했죠. 문자도 없었으니까 그것들은 한문으로 글을 썼으니까. 그래서 문자 생활을 못한 평민들은 어떻게 문학 행위를 했을까? 고려 소교 같은 입으로 전승되든 그래서 조선 전기의 궁정으로 편입되든 이런 여러 가지 대결 양상들이나 시가문학은 그랬다면 또 가전체 폐간문학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왜 이것이 또 고려 후기에 여러 가지 시대적 시련과 맞물려 있을까? 이런 해석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별 특징, 시기별 흐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동그라미 치고 국사와 면밀히 닿아 있다는 것은 그런 차관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통한, 시대 현실을 통한 그 작가들의 대응 방식, 또 문학적 양식, 여기에 주력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학적 특징과 갈래, 작가, 작품론. 자, 거기에 초점 두고 1절 고전문학 시작합니다. 1번 고대문학 돼 있죠. 고전문학도 보통 보면은 크게 2개, 크게 3개, 어떤 사람은 4개로 가릅니다. 이걸 공문학사 시대 구분이 이러는데요. 맨 처음에는 상고가 있고, 그러니까 상고서부터 고려 건국 이전까지를 뭐라 그래? 고대문학이래. 여기 고대문학은 고려 건국 이전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정치사라는 고려사 그러죠. 고려 시대는 중세 전기 문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세 후기 문학이 조선 전기입니다. 우리는 왕조가 다르지만 그건 정치사에서 구분한 거고 중세 전기가 고려시대, 중세 후기가 조선 전기 임난까지 말이야.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여러분 조금 전에 가보경장까지가 뭐예요? 근대문학이야. 자, 이렇게 3시기로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고대문학, 중세문학도 2개로 나누고 다음에 또 근대문학 여기까지. 그 가보경장 이전까지는 이제 근대문학. 여러분 국사에서 근현대사 중요시 다루죠. 현대는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당대입니다. 1900년대 이후 쭉 나오죠. 구한말부터. 그러면 근대는 왜 중요합니까? 이런 현대를 낳게 한 산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장 근접한 인접한 동력이기 때문에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며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이면에 비친 역사, 이걸 공부하는 게 근현대사예요. 그것도 이제 또 보면 분류사라는 게 있죠. 분류사에서 무슨 뭐 교육제도라느니 또는 뭐 무슨 토지제도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서 학습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건 국세에서 할 얘기고, 자, 이런 흐름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고대 문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대 문학은 언제다? 상고 예부터 어디까지다? 고려 건국 이전. 그 주로 초점이 어디 있겠어? 통일신라에서 초점이. 자, 문학의 특징. 이게 문학의 특징이 곧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대상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2형식, 제천의식이죠. 집단 가무, 아까 영어로도 얘기했죠. 발라드 댄스 이렇게. 구비전승 후에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줄에 보면 2, 3세기경 한자의 밑줄. 여러분도 훈민정음 배우셨지만 창제가 15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글로 쓰고 있는 문자 한글이 15세기네. 1443년,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고대 문학기,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의 문자가 없었잖아요. 우리의 글자가 없었다. 말은 했어요, 말은. 이거 통일신라 시대 사람은 뭐 벙어리가 아니죠. 말은 합니다. 음성언어로 말을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유사한 뭐 시대성이 있는 말이겠지만 말은 하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BC 2, 3세기 인접국가인 중국으로부터 중국말을 잘 표기하는 한자를 빌려오는 거예요. 한자가 유입됩니다. 한자의 문법 그대로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는 이걸 우리의 어순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어와 중국어는요 계통이 다릅니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예요. 알타이어죠. 한국어 알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알타이어, 뭐 옛날에 우리나라 알타이어 그랬는데 어쨌든 알타이어족은요 주로 한국어, 몽고, 일본어, 뭐 이런 쪽입니다. 터키어 이런 쪽. 중국어는 인도 티베트족이에요. 중국 티베트 이러기도 하고 차이나 어족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족이 다르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뭐 어법이라든지 문장의 어순 이런 게 다릅니다. 한자 성어 볼까요? 가령 권선징악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냐면 권한다 선을 징계한다 악을입니다. 서술어 목적어 구조. 이걸 술목 구조라 그러잖아요. 중국어의 어순은 서술어가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어는 원래 정치법에서 서술어가 앞에 나올 경우 없습니다. 이렇게 어순이 다르잖아. 중국의 한자를 빌려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순이 안 맞거든. 우리 말과 중국 표기 한자의 어순이 안 맞아. 그래서 이 어순을 우리 국어화 시키면서 중국의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표기한 게 뭐냐면 차자문자야. 그 차자문자가 한자를 빌려서 쓰러 돼 우리식으로 바꿔 쓴 겁니다. 그 차자문자가 보통 이두국일 향찰아닌가. 여기 향찰 표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에도 예부터 그 음을 빌렸느냐 훈을 빌렸느냐. 결국에는 국문학사의 그 표기에서 보면은 한자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국문학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어버버합니다. 왜? 아이고 뭐 한자 어려운데 이게 뭐 문제 한 문제 나올 똥말똥인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이러지. 내 얘기했죠.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어떤 회차당 20문제입니다. 물론 국회 사무실은 25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20문항으로 그 광범위한 국어의 영역을 다 평가할 수 없단 말이야. 물론 잘 나오는 구절이 있지만 반드시 나오는 이런 파트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몇 개는 어디서 나올는지 몰라요. 더러 고전문법에서도 쑥쑥 뽑고 말이야. 또 내지는 국문학사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한두 개씩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자기 공부하기 버겁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은 점수를 고득점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지? 안 되지 그거는. 그런 것들이 대여섯 문제 나와요. 각 파트마다. 어느 상황으로 흔들릴지 모릅니다. 이런 움직이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론 수업에서 조금 뭐 어렵다고 스스로가 어려우니까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면 곤란합니다.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남아도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급하고 마음은 공무원이 된 것처럼 앞서가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과목마다의 정확한
정확한 진정한 실력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속아내가지고 이건 내가 어려워하니까 여러분은 출제위원이 아니거든요. 그죠? 물론 출제위원회 어떤 그와 같은 출제 유형에 따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 간과하기 쉬운 이런 파트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 들을 때는 되도록이면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탁탁탁 물론 기본 이론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 나오니까 요것만 해. 그리고 줄거. 내가 20여 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그런 수업은 아무런 여러분 진짜 합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 선생님은 커트 해주신다. 나올 것만 가르쳐주신다. 심지어 어떤 책자 보면은 하도 요즘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책자들이 나오죠. 수험서적에. 이것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수험생의 그와 같은 심리에 편성한 학습일 뿐입니다. 실제 시험과는 무관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점수에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점? 60점. 60점이야.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치잖아. 예를 들어 10만 명이 시험 쳤다. 평균 내부 몇 점인지 아십니까? 국어 평균이 60점 내외입니다. 딱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지. 당연히. 나는 강의를 하면서 합격을 가르치지 불합격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끔 그래 어려우니까 하지마. 응? 이건 캔슬해. 요건요 그냥 또 너희들이 읽어보는 거야. 선생도 못 가르치면서 그걸 읽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 과목이 선생님이 칼질을 잘해주어서 나오는 것만 가르치니까 정말 좋아. 그 사람은 합격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할게. 수업에 약간의 건조성, 약간의 딱딱함 어렵더라도 그것이 합격할 수 있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강의인가? 아니면 펀 재미만 있고 정말 배꼽 째고 입이 쭉 찢을 정도로 웃고 말았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강의인가? 이런 거 판단 능력을 갖추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과목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시험을 쳤을 때 몇 점을 맞을 수 있는 거에 초점을 해야 그게 바로 득점과 직결되는 합격의 당락의 열쇠고 잣대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밌는 거가 합격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 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활은 뭐 흔히들 자기와의 싸움이다. 또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공부 안 된 분야를 그죠? 공부 또 된 사람도 들어들어 있겠지만 대부분 안 되어 있고 이게 교통정리 안 되어 있는 파트들을 하나하나 정연하게 이론 수업부터 꼼꼼하게 학습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토대가 튼튼해야 집이 바르게 지어지지 실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냐?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흥미 그리고 취향 그리고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이런 상술에 녹아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낙방거사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안 합니까? 10%도 안 돼요. 합격자가. 합격자들은 사이트에 가서 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지. 생각을 해봐라는 거야. 거기 놀고 여론을 주도하고 그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알바생도 많고 공부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돈 받고자 할 때 컴퓨터를 들어 그 관련된 그저 정보를 수집하긴 하겠죠. 거기 가서 일일이 댓글 달고 서로 싸우고 이런 짓 안 합니다. 합격자들은. 안 하지. 그거 할 시간에 뭐 남과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 공부할 거 아니까 길을 아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걔들은 전부 추풍낙엽인 거야.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현혹되지 말란 말이야. 되도록이면. 그리고 그 알바생들도 많아요. 학원의 알바들도. 심지어 선생님들도 알바를 몇 명 거느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업적인 현실에 내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서울에서 내려온 이유가 그겁니다. 7년 동안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뭐 현실이다 하면 현실이겠으나 그렇다고 내 강의만이 독보적이고 최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22년 가르치면서 내가 여러분께 진정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어쩌면은 그런 좀 판단 좀 초창기에 잘 갖추셔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다른 과목을 운운할 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수험생의 학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선생님이 재미가 조금 없고 조금 보면은 그 파트가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조금씩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렇게 나아가는 데는 원래 쏜약이 몸엔 좋다 그러잖아. 재밌는데 일부러 재미없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도 양념감을 곁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너무 재미에만 집중해가지고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이 몰려가면은 자기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게 별로. 내가 경험한 바로 말이야. 그런 점을 잘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재검증하고요. 자기 성찰 좀 잘하세요. 그리고 시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파트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적 학습 과정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연결해 가죠.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들어왔잖아.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이제 한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안 맞고 이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꾼 차자문자 형태도 나왔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다음에 여러분 4번에 보니까 서정문학 참고. 서사문학은 보통 뭐 설화라든가 소설류. 이때는 소설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설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서정은 시가입니다. 그렇게 변모해갖고 6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향가, 밑줄 별. 고대문학 갈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향가야. 예. 향가. 향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 그지?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 말이야. 근데 향가 작품 하나 또렷하게 해석할 수 없고 이러면 난감할 거지. 어쩌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여태까지는 몰랐어도 돼.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향가 25편을 놓고 일일이 공부하고 무슨 대학원에서 학습하듯이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뭐 할 자질은 충분히 있지만 그러면 그건 별 영향가가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옴직한 작품 한두 개, 서너 개 정도는 작품 해석까지도 해둬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작가는 누구다, 또 내지는 이런 작품이 있더라 하는 데서 단편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작품과 연계고리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제망매가, 그죠? 잘 나옵니다, 이거. 제망매가 1순위예요. 다음에 서동요 2순위, 3순위가 서영가 이런 정도. 이런 3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용까지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닿아야 된다. 이 말씀이야.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갈래빌 얘기합니다. 고대가요. 그 옆에 적을까? 한역가, 배경설화. 요 두 개만 딱 적기. 한역가, 한역. 한자로 번역했다는 뜻이 한역가. 배경, 지금 몰라도 내 말대로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잘 모르는 사람은 회독을 거듭해가면 또 귀가 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도리가. 혼자 공부하기 어렵고 정리가 안 되면 또다시 들을 수밖에. 그래서 절대 시간 8개월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또 금방 배경설화. 이 두 개의 공통점인데 뭐 예외는 있긴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넘겨봐요. 특징. 1번에 배경설화 밑줄. 한역. 요거 두 개 얘기했죠. 일부러 적으라 그랬어요. 현전 작품이 많지 않아요. 현전 작품이. 그 밑에 도표 있잖아요. 그죠? 주요 작품, 현전가요. 너도 편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자료가 부족해, 자료가. 아무래도. 그 밑에 주요 작품 볼까? 구지가, 글상자 봅니다. 구지가. 신라 유리왕. 신라 유리왕 때 여러분 이제 고려까지 배웠으니까 국사를 조금 곁들여도 되겠네. 유리 이사금 그랬죠, 그죠? 그 왕호의 변천 아시죠? 뭐 그거야 내가 가르칠 바는 아닌데 치정왕 때 왕으로 호칭화했잖아요, 중국 왕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 이때 구간은 뭐냐면은 9부락의 촌장입니다. 간 있죠, 간. 이건 우두머리라는 뜻이 간. 간띠가 아니고. 칭기스칸 들어봤죠? 칸. 이 칸에서 옵니다, 원래 간이. 9부락의 촌장이에요. 구간. 원래 이 가야가 뭐 육가야 성립됐지만 그건 그 이유가 원래 9부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막 싸우는 거야. 허구한 날. 이 동네가 저 동네 가서 얻어 터지고 오면 또 폐사매가 가고 뭐 요즘 최근에 보니까 뭐 무슨 동성노파 49명 이래가지고 붙들려 갔더만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야 동성로 여기도 조폭들이 있는 모양이야. 49명이 막 폐사하러 왔다가 고스란히 붙들려 갔다 이러는데 옛날에도 막 폐사하면 그런 조폭은 아니겠지만 뭐 동네에 무슨 이 동네 남자가 저 동네 가서 급탈하고 와가지고 또 뭐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 났겠지. 허구한 날 뭐 일이 끊일 날이 없으니까 우리를 다스릴 회의를 했어요. 9명이. 우리를 다스릴 영도자를 내려다게 해. 어쩌면 좋을까? 뭐 원탁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 거야. 뭐 너희들이 모월 모시에 구지봉 공원에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며
모두 작대기로 땅을 치면서 부르게 되면 뭐다? 너희들의 다스리는 왕을 내려주겠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가락국기 초에. 내 얘기가 지금 대충 각색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약속한 일제에 불황민을 이끌고 구지봉 공원에 가서 작대기로 땅을 두드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 이런 배경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락국기에 나오는데 수능의 문제는 있잖아. 이 구지가 작품 딱 들여대놓고 윗글의 성격이 가장 유사한 형태의 노래는 답이 군가였어. 군가. 이런 게 뭐 얘기하면 반전 서프라이징이죠. 그죠? 유추가 좀 필요합니다. 그 집단적으로 땅을 두드리면서 군가할 때 여러분 집단적으로 하잖아요. 개머리판 땅을 두드리기도 하고 군가가 성격이 많다. 노동요다 이러기도 하고요. 집단가요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요? 알이 쫙 무슨 보자기가 내려오고 했다는데 알이 내려와가 가장 큰 알에서 나온 놈이 김수로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육가야의 부족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었다. 이래서 육가의 형성이 됩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구지가요. 자, 주술적인 노래다. 이 주술적이란 말 좀 알아두세요. 주술적 밑줄. 우리가 주술신앙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샤머니즘 그러잖아요. 그지? 그 주술적이다, 주술신앙이다. 이런 말은 주로 그 매개가 무당이죠, 무당. 그 보면 이래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인 시련, 어려움을 초월적인 존재, 신 같은 존재 있잖아요.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버리는 신앙을 뭐라 그래요? 주술신앙이라 그래요. 그 하늘에 빌고 막 이러잖아. 나무에 빌고. 이런 게 주술신앙이래요. 그런 성격을 띤 작품들을 주술적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남발 뜻이 중요한 거야.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여러분들 이 문제일이 딱 들여다보면서 어떨 때 막 헷갈릴 때 뭐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냐면은 원초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남발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국어에는 어휘가 5문제 나옵니다. 6문제 가까이 돼요. 그 남말 뜻은 바로 묻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순화어, 다음에 또 속담, 또 관용어, 그 외 한저 3문제 이렇게. 그런 것도 어휘 학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단박에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한자 문제요.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영어 단어 외듯이.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거기 보니까 또 공무도화가 있죠. 여기 있잖아. 현전 가요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 옆에다 딱 가로 열고 적어 놓으세요. 이 고대 가요는 민요로 불렸어요. 민요로 불리다가 한역 기재됐다. 이것도 7급 문제죠.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민요로 불리던 노래들이 우리는 글자가 없었잖아요. 구전되다가 한자가 BC 2, 3세기경에 도래하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시로 번역되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역가라 그랬잖아. 이게 원래부터 한시로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문제 나왔죠. 예를 들어 황조가 딱 지문 갖다 놓고 편편왕조 장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기. 자, 위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원래부터 한시로 적었다. 답입니다, 그게. 왜? 이건 우리의 민요로 불리다가 한자가 유입되면서 한문으로 번역된 한역가들이에요. 고대가요가. 그걸 아시고. 자, 공무도화가 고조선 백수광부의 처.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 옆에다 빗금 하나 치고 악공명이 하나 있는데 공후인 하나 적어놓고 악공명으로 공후인이라고 해요. 이 공후는 악기입니다. 비포와 같은 고대 악기예요. 이는 끌어잡다는 얘기예요. 악기를 끌어잡고 불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공후인으로 악공명이 있다. 황조가 금방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2대 유리왕입니다. 신라에도 유리왕이 있고 고구려 유리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왕 위에는 누굽니까? 소선호하고 다르죠? 얘는 유화의 아들이잖아요. 유화. 에? 누구? 주몽의 아들. 북부에서 난 유화의 아들. 그 설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해모수가 하늘에서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해모수가 바로 그 유화와 유화와 이렇게 어떻게 연을 맺어가지고 주몽을 낳고 주몽이 이제 북부에서 어떤 유화가 아니네. 그 어떤 여자와 이제 그 정분이 있어가지고 애를 하나 낳게 돼. 애를 베게 되고 주몽이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주를 하는데 그 여자들어 아들을 낳으면 육각기둥에 돌기둥 밑에 내가 신물을 숨겨두었으니까 그걸 찾아오면 내 아들을 인정하겠다. 그 이제 왔거든요. 이제 그 주몽이 어귀를 건너가지고 와서 그 뭐를 세웠습니까? 바로 고구리를 세운 동명성왕입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소선호란 여자와 결혼하게 돼요. 새롭게 왕이니까 또 결혼해가 온조와 비류를 낳습니다. 그 온조 비류 둘이 이제 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유리가 북부에서 오는 거야. 그 밑에 그 부러진 돌칼을 하나 찾아가지고 아빠 저예요 하고 오는 거예요. 맞네. 그 네 왕위 계승자. 이 둘이 그냥 손가락 밟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이 소선호가 자기가 뭐 보도 못한 애 한 놈이 와가지고 왕위를 차지하니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남하한 겁니다. 그 온주와 비류가 남하해가지고 뭡니까? 그 십전이 뭐 이렇게 또 미추홀 땅에다 그 인천 땅에다가 만들고 하다가 합해져가지고 백제가 된 거예요. 뭐 얘기가 그렇습니다 대충. 자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그 유리왕입니다. 2대 유리왕. 시련의 슬픔을 노래했으나 서사시로도 봅니다. 내용은 원래 서정시예요.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왜 서사시냐 하면은 여기 2대 왕이에요. 보통 어떤 나라가 서고요. 왕조가 서고 1대 2대 3대까지는 뭐 합니까? 영토 확장 또 국가의 기강 확립에 주력합니다. 태조 뭐 이런 태종까지는 대부분 그래요. 4, 5대 6대 가야 어느 정도 기강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조선도 그래요. 조선도 성종 때 이르러서야 국가의 기관과 모든 게 정비가 되는 이런 토대를 보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고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왕들은 완전히 뭡니까?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서정시이지만 서사시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 한번 하시고. 그게 7급의 시험 문제였고. 그리고 해가사. 해가사는 그 위에 구지가 있잖아. 내용이 비슷해요. 그 구지가에서 해가사를 화살빗자가 하세요. 그러니까 구지가 불린 지, 그건 금강가의 성립기니까 700여 년 뒤입니다. 700여 년 뒤에 어디에? 동해안에서 불리게 됩니다. 해가사. 내용은 비슷해요. 동해안에서 불렸던 일종의 묵가입니다. 묵가는 뭐예요? 바로 주술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로 부인이 용왕에게 빼앗겼는데 그를 구출해 내려고 그 천민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수로 부인을 구하기 위해 주술적인 노래. 한편으로 그게 구지가의 아류작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아류작이다 하면 모방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700년이나 뒤에 불렸다는 게 좀 이채롭긴 해요. 다음에 정업사 별이다. 고대 문학에서 향가와 더불어 가장 작품론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업사예요. 요즘에도 드라마 하나 있죠, 그죠? 그 보면은 여러분 9시에 MBC인가 수백향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 백제의 공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안에 OT 같은 음악을 보면은요 계속 정업사 내용이 나옵니다. 달아 높이고 또다시 이 노래를 그냥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불렸는지 모르니까 뭐 그게 바로 정업사 내용이에요. 근데 요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작가이가 백제의 행상인의 아내입니다. 백제에 사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 조선시대로는 보부상의 아내야. 그지? 행상인은 장사로 다니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그 1.5톤 포터 타고 화장지 왔습니다. 계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에 기동력이 바르니까 따지면 장돌뱅이 같은 이런 사람의 아내. 그 아내가 불렀는데 남편을 근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악학개범 미출. 악학개범. 이 나중에 이 문헌도 중요해요. 성종. 이 성종은 조선 성종입니다. 여러분 왕들의 저 시호들이 똑같은 시호들이 많죠. 조종이. 태조는 개국주를 태조라 그래요. 그죠? 그런 거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종은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얘기할 바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돌아가시고 나서 그만한 성격에 맞게끔 일찍 죽었다 단종 이런 얘기예요. 보통 세상을 넓게 폈다 세종 이런 식으로. 덕이 있다 덕종. 과연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높이 추모해서 칭호한 이름입니다. 자,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악학개범은 조선 성종 때 나온 백과사전식 음악책입니다. 백과사전식 음악책. 국세도 나와요. 자, 부전가요. 부전가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전하거나 설화만 전하고 가사 내용은 안 전하는 거예요. 그게 부전가요입니다.
아무래도 신라가 통일의 주체니까 이 부전가요는 주로 신라도 많겠지만 현전가요는 고구려, 백제는 각각 한 작품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현전가요 가운데 황조가 이것이 고구려고 정음사가 백제 노래입니다. 그죠? 자, 신라 부전가요 봅니다. 도솔가 스몰 A. 여기 도솔가는 위에 2번이 부전가요잖아. 그 도솔가라는 작품이 2개 있어요. 도솔가가 둘 있는데 조금 이따가 향가 도솔가도 있습니다. 한번 구분해서 얘기할까요? 이 도솔가라는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전가요.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이 전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향가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부전가요니까 한번 보시면은 민속 환강, 민속 놀이의 기쁨, 환강 기쁨이야. 기쁨을 노래했다. 최초의 정형시 밑줄. 향가의 모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한문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7급 문제에 삼국사기 신열하게 나오는데 신열하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안 쓰려도 이 국문학사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뭐 일단 토를 다 달아줄 테니까 또 크게 쓸 테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 가, 악, 지, 시야. 삼국사기 신열하게 보면은 이 노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차가 악지시야. 이 노래가 악곡의 음악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안전하는 부전가요 도솔가의 내용에 대한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악이단 말이야. 그래서 고디기의 음악은 뭐다?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정형시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옛날 고대기의 음악은 음악으로 불렸다면 정형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최초의 정형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렇게 최초의 정형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내용도 안전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향가의 모태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그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향가 사구체 있다. 363쪽에 그죠? 향가 작품 14편이 쫙 있죠. 그 중간쯤에 도솔가 찾았습니까? 도솔가. 이 도솔가는 사구체 향가입니다. 좀 이따 알겠지만 이 사구체라는 것은 네 줄이야, 네 줄. 구는 한 줄, 두 줄 이런 뜻입니다. 사구체 향가야. 향가. 그리고 누가 적었다? 월명사란 스님이 적었어요. 월명사. 그 내용은 나와 있죠. 하늘에 두 해의 변개가 일어났어요. 요즘은 뭐 계기월식이나 일식 이런 거겠죠. 해가 두 개 딱 보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옛날에 일관들은 있었죠. 일관들. 천문을 보는 그와 같은 관직이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래서 백성들이 피폐해지게 되면 왕의 문제다. 응? 일관들이 문제다. 천문을 못 읽었다. 이런 운명론적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고대나 중세의 지배관이 그 가치관이. 그 일관들이 보고 이제 딱 보니 하늘에 두 해가 생겼거든. 아이고 야단났다. 그래서 월명사들어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두 해의 변개를 없애기 위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이에 뭐 해석은 그렇습니다. 빠짧은 꽃에 명불이 앞뒤 미륵자주 매셔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오늘 이와 같은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나시니까 우리의 이 기운의 명을 꽃을 뿌리면서 부르더니 미륵자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두 해의 변개를 위해서 불렀다. 없애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다? 주술가죠. 주술성을 띠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게 시험 문제 요겁니다. 꽃을 뿌리는 의식이 있죠. 여기 1번에 적을게. 이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산, 화, 산, 화. 뭐 그림이라도 대충만 그려 놓으세요. 공덕. 응? 산하 공덕의 노래입니다.
이게 산, 흩을 산입니다. 뿌릴 산. 화, 꽃, 화. 공, 힘쓸 공. 큰 덕. 그죠? 산화공덕은 불교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불교 의식 가운데 방생, 이것도 있죠. 이 고기 살려주는 이런 것들.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저 진주의 유동축제 가면 그런 방생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 생화를 뿌리면서 부처님께 공덕을 쌓던 이런 불교의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오늘 이에 빠잘은 고차, 뿌린 꽃이요. 이런 얘기. 꽃을 뿌리는 의식이 나오죠. 위작품과 관련된 현대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뿌리는 의식이 있는 작품보다 진달래꽃 답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아름 따다 가실 길에 꽃을 뿌리죠. 이런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적 풍습과 도술과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교식과. 그런 점에 문화적 코드를 맞춰가지고 문제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던 문제는 대충 언급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놓아도 코드를 잘 짚어가면은 어느 정도 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빠뜨리지 말고 알아두세요. 한 자는 몰라도 된다는 아니지만 알면 좋지만은 굳이 어려우면은 지금 익히려고 노력은 크게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정도.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두 노래가. 앞으로 오세요. 자, 회소곡 연결해 두고요. 치술연곡. 치술연곡하고 여러분 치술연곡 요 노래는 거기 백결 그 망부석설화 있죠.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읍사하고 관련된다. 그 외에 읽어두고 고구리 부전가요 참고. 백제의 부전가요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이래 아파트 이래 쭉 내려다봐도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요즘 유행입니까? 위에 그 브랜드는 노스 무슨 이런 브랜드 이런 옷 전부 다 패딩이라 그래야 되나 두꺼운 거 다들 입고 다니더라고. 우리 아들이 한번 사달라 그래요. 내일 모레 군대 갈라면. 야, 그거 아빠 보고 입고 다니란 말이가. 아빠 요즘 아저씨들 많이 입고 좀 보세요. 하니까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4~5명은 다 입고 다녀. 그지? 안 입고 다니면 바보 되는 식으로 유행입니다. 등산복 이런 것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보통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행하는데 이 백제 사람은 등산을 되게 좋아했나 봐. 전부 산이잖아. 그죠? 지리산가, 무등산가, 선운산가. 공통점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방등산곡 이렇게. 다음 중 백제의 부전가요가 아닌 것은 산 없으면 그게 답입니다. 참고하고 설화 여기부터 하나하나 면밀히 보다 보니까 이제 국문학자 시작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괸도를 갖다 둬야겠죠. 그래서 많은 얘기를 이끌므로써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 토대를 잘 닦아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설화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